이제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데요. 최근 6년간입니다. 6년간인데, 그러니까는 4, 6에 있을 때 240문제겠죠. 그죠? 240문제인데,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민법은. 그래서 민법은 다행스럽게 양이 더럽게 많은데, 나오는 부분이 뭐죠?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민법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주택과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들이 내시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그분들한테 출제 의뢰하면서 참고할 자료를 주겠죠. 뭘 주냐면 그동안에 뭐죠? 기출문제를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드리면서 자, 그동안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문제와 100% 유사해요. 어차피 이거를 참고로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고하라고 줬더니 베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유사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되 뭐 하진 않아요? 베끼지는 않기 때문에 100% 유사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문제 보고 다 배우고 이래봐야 의미는 없는 거고 유사할 뿐 같지는 않은 것이니까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데 답만 외우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자, 226페이지죠. 첫 번째 민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6년간 문제잖아요. 그럼 잠깐 보시면 민법에 의해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6년 동안 뭐예요? 한 번 빼고 뭐죠?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어디서 출제하고 있냐면 민법에 의해서 앞에서는 민법의 법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민법 1조에 가지고 민법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하죠? 조례에 의한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법률에서 주의하실 점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치법규, 조례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 국제조약, 국제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판례도 법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수업하면 두 가지가 나왔죠. 임대차는 채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 그죠? 민법이 법원인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불법행위에서 뭐죠? 명예훼손에 관한 적당한 처분에 뭐는 포함할 수 없어요? 사제관계는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관습법이란 뭐냐 하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법과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된다. 따라서 법적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관습법. 법적 확신이 없으면 단순한 오랜 관행인데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관습법도 어차피 뭐죠? 법이라는 거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지는 않고요. 뭐로 쓰이냐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죠.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은 판사가 모두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도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므로 관습법이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 입증을 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의 기본 법칙인 조리도 법률행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보죠. 1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명령 규칙도 뭐죠?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번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X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를 말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의미하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로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참 쉽적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3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한다. 1조 내용 그대로네요. 답은 2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된 거죠. 맞는 거고.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맞겠죠? 이거 설명드릴 이유가 없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고 뭐가 아닌 거죠?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법원으로서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부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 없죠? 주장 입증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해 줘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3번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죠? 계속 반복이죠. 2번 관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입증, 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관습법도 법이므로 뭐가 필요하죠? 주장, 입증이 필요 없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옵니다. 이건 물권 법정주의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왜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니까요. 5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는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협약. 여기 뭐가 있죠? 국제조약이죠.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의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X죠. 아무리 관습법이라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데 상법하고 민법하고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하죠? 민법이 상법이 우선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상관습법도요. 상사에 관한 관습법도 민법에 대해서 뭐죠? 우선합니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돼요. 가장 센 게 뭐예요? 상법. 그 다음에 뭐죠? 상관습법. 그 다음에 뭐예요? 민법. 그 다음에 뭐죠? 민사에 관한 뭐죠? 관습법. 이렇게 되고요. 민법보다 뭐가 더 우선합니까? 상관습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지문은 뭐죠? X. 오히려 뭐가 더 우선하죠? 상관습법이 우선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X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 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관습에 따르라고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습에 대해서 효력이 부여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4번이죠. 5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X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할 수가 있죠. 답은 4번.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입니다. 민법의 법원이 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게 뭐죠? 작년도 문제죠. 보시다시피 비슷한 문제가 뭐예요? 그냥 짜집기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뭐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고 어차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출 문제는 뭐죠?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년간 기출 문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오히려 고득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렵게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죠. 1번.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해 오는 것은 상계권, 형성권이죠. 그죠?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 상계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계는 단독행위고, 상계권은 뭐죠? 형성권입니다. 2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까도 했죠, 그죠? 뭐 지상권자가든 임차권자가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입니다. 2번도 뭐죠? X죠. 3번 물권조 청구권, 말 그대로 뭐죠?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뭐죠? X고.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지문에 써있네요. 얘는 형성권이 아니라 뭐죠? 항변권이죠. 5번 계약 해제권, 형성권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는 뭐죠?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용권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뭐죠? 형성권이고. 2번 채권자 취소권이요. 자, 뒤에서 하겠지만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인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만은 뭐로서요? 재판으로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서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 생긴다. 맞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은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4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걸림으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권리의 하자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죠? 1년.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 말은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뭐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잠깐 다시 한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권리의 하자나 또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의 하자의 경우는 몇 개월이죠? 1년.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뭐죠? 6개월이라는 뭐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기도 할까요?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적 성질은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기도 합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하므로 4번이 뭐죠? 옳지 않은 지문이고 4번이 뭐죠? 답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채권이면 이 손해배상 채권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잖아요. 그죠? 10년인데 10년 되기 전에 이미 뭐죠? 1년 6개월 지나면 제척기간에 걸려서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뭐죠?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나요? 항변권은 뭐예요? 동시항변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배척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뭐죠? 막는,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넘기셔서 3번입니다. 민법상 권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다. 5죠.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고요.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것도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제 누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청 앞에서 뭐죠? 배부하려고 얘기죠. 그러면 저의 뭐죠? 명예가 침해되니까 배부 금지 청구하는 뭐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을 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된 권리의 그 효력에 미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뭐죠? 소멸돼야 되니까요. 5번. 저당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고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뭐 하지 못해요?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법에 대한 뭐죠? 전반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6년 동안 딱 6문제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은 반드시 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내고 있고요.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반드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전반적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보죠.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정 변경의 원칙.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정 변경 원칙이 인정된다면 계약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판례를 소개시키면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요.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잔금이 얼마였냐면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근데 왜 잔금을 안 줬냐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유교가 터진 거죠. 이게 왜 1,000원인지 아시겠죠?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유교가 터져가지고 피난 가기가 바빠가지고요. 잔금도 못 주고 잔금도 달라고 못할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유교가 끝나자마자 땅값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4,000배가 상승했어요. 몇 배가요? 4,00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요. 피난 가지 마시고 뭐요? 땅 사두세요. 그죠? 그 전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평도 기억나시죠? 그죠? 연평도.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연평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인천으로 오셔가지고 막 찜질방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 찜질방 갈 거래요. 왜 가냐 그랬더니 땅 사러.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뭐예요? 연평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땅값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폭락이 됐겠죠. 그죠?
이분들 심리 상태가. 근데 어차피 지금 보시다시피 몇 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죠? 다시 뭐예요? 정상적으로 뭐죠?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인천 가가지고 찜질방 가서 꼬셔서 뭐 땅 사러 가겠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시서 두드러 맞지나 마시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종손이 돼가지고 4,1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1,000원을 들고 온 거죠. 1,000원을. 자, 1,000원 줄 테니까 자, 이전 등기해 다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4,000배나 땅값이 상승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면 갑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 말은 을이 갑에게 1,000원을 주면 약속한 대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입니다.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불리하면 다 해지하는 거죠.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올라요? 그럼 뭐예요? 판 사람이 해제.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요? 산 사람이 해제. 이러면 거래가 유지되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해지할 수 있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계약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약속한 대로 을한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보자고요. 1번이 아니라 1번 보시면 사정 변경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으로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맞는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준수의 예외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판례는 뭐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준수의 원칙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기능을 한다. 맞겠죠? 뭐 이런 거. 2번, 3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3번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자,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무슨 뜻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근데 이러한 금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지가 매매 계약을 다음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언행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임을 알면서 그 법률에 행하는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래도 뭐요? 허용이 되는 거죠. 왜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금반응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와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응 원칙, 신의 성실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아파트 단지 인근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 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사기 기망은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침묵으로 기망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판례는 뭐예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암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 분양계약 자체가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는 취지가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계권 남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권리 남용이죠. 자, 권리 남용이 되려면요. 주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가해 의사가 필요하고요. 객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지나친 행위가 필요한 거죠. 친행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권리 행사라도 하더라도 뭐가 돼요? 남용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 아닌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이 필요 없다고 해요. 우리 학설은 객관적으로 뭐만 있으면 돼요? 지나친 행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권리 남용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주류 판례가 대부분의 판례가 주관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가해 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판례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1번 상계권의 남용, 권리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X인 거예요. 우리 판례가 주류 판례가 대부분의 판례가 뭐예요? 가해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왜 틀렸다고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뭐죠? 틀린 거죠.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가 뭘요? 가해 의사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2번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 외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X죠. 신의칙에 관한 민법 규정도 물론 뭐죠? 강행 기준이고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죠. 3번 또 나왔네요. 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응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해고 처분이 무효인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후에 수년이 흐른 다음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이런 고용관계에도 신의칙이 적용이 돼요. 실효원칙도 물론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의한 실효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신의칙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우리가 해석의 기준으로서 뒤에 나오죠.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아주 안 되면 뭐예요? 사실인 관습. 안 되면 뭐죠? 임의법규. 안 되면 신의성실 및 조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석 기준으로서 뭐가 쓰입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쓰이니까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이사의 지위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하냐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해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A라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은 누가 받은 거죠? 법인이 받은 거죠. 돈도 누가 갚아야 돼요? 법인이. 다시 말하면 사장이 갚는 것도 아니고 이사가 갚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는 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나 이사에게 뭘 요구하는 경우가 있냐면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사에서 이 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해서 뭘 썼어요? 보증을 썼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사가 아니게 됐어요. 이랬을 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증 쓸 때는 이사여서 보증 썼지만 지금은 나 이사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걸 요렇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보증 계약과 같은 연대 보증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불확정 채무에 관한 보증이라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지만 특정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뭐죠? 대출 이러면 뭐예요? 불확정한 채무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K가 A에게 10억을 대출해 줬다.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갑이 10억에 대해서 뭐 할 의사가 있는 거죠? 보증 쓸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죠. 보증계약에서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지만 특정 채무, 확정 채무 바꿀게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무슨 채무죠?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고요.
3번은 뭐죠? X가 되네요. 4번 앞에 나왔었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적인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고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가요? 금반환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뭐죠? 4번 하나네요.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 신의 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 측상 보호문은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관계에도 신의 측상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기억나시나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기억나시죠? 그죠? 국가가 제5.18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자이므로 다시 보시면 그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여지가 없다. 신의 측에 반할 여지가 있는 거죠. X네요. 3번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죠.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뭐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뭐 이런 건 뭐 할 수 없습니까? 고려할 수가 없겠죠.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아까 나왔죠? 다시 말하면 요 가해 의사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주립하려 그런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권리 남용에 대한 효과입니다. 여기서 적을까요? 자, 권리 남용에 판단된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뭐 되질 않아요? 박탈되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 남용이라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권리 행사가 뭐가 될 뿐이에요? 부종될 뿐인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소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부정되지만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칙이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직권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2번 강행복귀 위반한 경우 적용되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이죠. 강행복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대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고요. 3번 인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 청구권은 실효된다. X입니다. 그죠? 이런 거 뭐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인지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청구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실효되는 건 아니겠죠. 4번 신의칙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관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5번 채무자의 소멸시에 의한 항변권 행사에 대해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 특히 채무자가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먼저 볼까요? 4번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규를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 반한다. X. 왜요? 강행복규 위반과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요? 신의성실 원칙, 금반을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볼까요? 1번 소멸시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기억나시나요? 저번째 뜬 것 같은데요. 계약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이것도 많이 했죠.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